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특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태울 김근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 세션은 한국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후견 관련 법제의 정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권익 옹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법률가 사회가 앞장서서 법제적 개선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세션의 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장은 송인규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송인규 위원님은 앞서 본회의에서 소개드린 대로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 장관급,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후견 등 후견제도 및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계신 권위자입니다. 위원님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조계 내 후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 정립과 공공후견 등 후견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오신 실무 및 이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 특별 세션의 좌장으로서 후견 관련 법제 정비를 중심으로 한 한국 후견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법률가 사회의 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귀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해 주실 송인규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의 말씀이 너무 좀 과분한 내용이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한변협 특별 세션은 대한변협 김정욱 협회장님께서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대한변협이 제4회 한국후견대회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게 되고 특별하게 마련된 것은 우리 서울가정법원 이원영 법원장님, 그리고 법원 관계자님, 한국후견협회 박은수 회장님이 동의해 주셔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대한변협 특별 세션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님, 그리고 이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세션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모두 총 배정 시간이 90분밖에 안 돼가지고 멘트를 할 시간도 없었고, 3세션에서 지금 이강우 수석 부장판사님도 좀 힘드셨지 않습니까? 저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주제 발표 시간도 지난번에 15분이라고 했는데 13, 14분 정도로, 그리고 토론자님들도 7분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리고 지정 토론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3대 3이니까. 그래서 각각 대응하는 지정 토론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백왕열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 변호사님은 사단법인 온율 소속으로 복잡한 성년 후견 사건을 아주 다수 담당하며 후견 분야 실무 최고 전문가가 자타로 공인되고 있는 아주 우수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온율의 백왕열 변호사입니다. 제 발제를 제 발제를 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를 해서 체력을 잘 비축을 했어야 됐는데, 발제하기도 전에 이미 다 지쳐서, 저도 지쳤는데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쳐가지고 힘이 좀 빠져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사회후견대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 대회를 준비했던 실무자로서 굉장히 기쁘고, 또 오신 분들께 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 좌장과 발표자들에 대한 과한 평가. 굉장히 과한 평가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과분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후견제도 관련된 여러 법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는 우리 본회의 1번에서 홍석철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두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저도 사실 되게 놀랐는데요. 한 3개월 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제로인 수준에서 한 3개월 사이에 갑자기 이슈를 선점해서 주도할 정도로 확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상당히 좀 저는 놀랐었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별도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좀 실무상 굉장히 이제 좀 세밀한 부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라도 안 넘어갔으면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먼저 후견 청구 단계에서 그냥 혼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후견인에 대한 그 본인 의사 청취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사소송법에도 지금 이미 본인의 의사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까 방금 제가 넘어갔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 민법 개정을 2년 전쯤에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라는 규정을 추가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은 우리도 지금 본인 의사를 신문화도 되어 있긴 하나 이제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신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있는 경우에 그 신문을 생략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충실하게 그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신문길도 많이 개최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의견인분 의견을 많이 들으시려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전국에서 다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우리가 이건 그냥 뭐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성년의견제도의 기본 이념인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걸 한 번 더 되새기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의견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사실 여전히 좀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시의견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이 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저 역시도 임시의견을 게시할 거면 차라리 그냥 본의견을 빨리 게시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해서 여전히 좀 공백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임시의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감독 부분에 대해서 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견인이 사실은 뭐 재산도 조사하고 또 하는 업무에 대한 후견 사무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하는데 그걸 어디에다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그냥 그 게시 사건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심부터 임시의견이 게시돼 가지고 서임되어 있으면은 뭐 1심 재판부에 내고 항고심에 내고 그렇게 하는데 항고심에서 임시의견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고심에서 임시의견이 게시되는 경우에 또 하나 약간 애매한 게 그 부수 사건들 임시의견이 게시되더라도 임시의견이 게시되면 사실은 뭐 저희도 임시의견 게시되는 것들은 보통 임시의견인으로 선임돼서 활동하는 기간이 짧으면 1년이고 길면 한 2년 이상도 하는데요. 그럼 그때 이제 대부분의 본 후견인으로서의 업무를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수 사건들도 일어나고 권한 초과 행위 허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또 그건 또 이제 1심 후견 게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에서 그 권한초과 행위 사건은 또 관할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 좀 약간 그 공백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게 임시의견인 할 때 임시의견인은 이미 한 몇 년 동안 후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 조사도 다 돼 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본의견이 게시되면은 다시 이제 또 재산 조사부터 해가지고 재산 목록 보고서 내고 그런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 그 관할을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본 그 개정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후견 사무 관련해 가지고는 그 후견 감독 사건 관할이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1심 게시했던 그 가정법원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표의견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은 그 관할 법원을 표의견인 주소지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직권으로 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피의견인의 복리에 부합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복리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이게 그 이송 후 법원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관할 변경 요청을 한 것처럼 왜 이거를 우리로 변경을 했냐. 근데 사실은 저희도 그 이송 후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도 몰랐다. 이제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할 변경 시에 뭐 후견이나 후견 감독인 의견을 듣고 또 후견이나 후견 감독인도 뭐 이제 피의견인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한번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해보는 절차들을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수 수여 심판에 대한 집행력 부여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후견 종료 후에 보수 수여 심판의 경우에는 그 보수 수여 심판에 따라서 보수를 원만하게 지급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견인 입장에서도 불필요하게 피의견인의 상속인들하고 재차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그래서 괜히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고, 또 특히 이게 또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후견인이 됐을 때의 문제인데, 전문가가 후견인이 됐다는 사례들은 대부분이 이제 분쟁성이 있는 사건들이어서 보통은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수 관련해서 민사소송 뭐 재산이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지신 분인데 지금 200만 원을 못 받아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놓은 사건이 있는데 지급명령 이의를 하고, 그리고 그 제가 조정 신청을 했더니 조정도 불응하시면서 200만 원인데 그 상속인 분이 부담하는 부분 한 100만 원 조금 냅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인데, 근데 지금 상속 분쟁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상속 분쟁 이후에 그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비주의에 따른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비율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보수액이 안분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100만 원짜리 소액 사건이 추정되어 있습니다. 2년째.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도 차라리 돈이 없는 분이면은 그냥 못 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없애고 말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제 이거 끝까지 가자 약간 이런 결정이 돼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집행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에 집행력이 필요한 대신에 좀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나 이해관계인들의 좀 절차에 보수 수여 심판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본 사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이 그러니까 업무 일지를 과다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보수를 과하게 부과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업무일지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는데, 저희가 업무일지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실 법원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좀 투명하게 쓴다고 합니다만은 그거를 그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사를 봤을 때 이 후견인이 동시에 한 10개 지역에서 피의견인을 만나러 갔다라고 업무일지 써가지고 제출해가지고 각자에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할 때는 보수수여 심판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꼼꼼하게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력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요. 경리행위 부분은 이거는 뭐 사실상 지금 사후허가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후허가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도 사후허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근데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서의 그 보호무자 위한 입원 체계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률 안에서는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하고 대신에 보호자들, 그러니까 가족이나 후견인이 지자체장에게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법률안에 올라가 있는데, 그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도 보면은 국회 쪽에서의 검토 보고서도 유력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게 사법입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민법 이 947조의 2의 2항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해놓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견 감독인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감독인을 뒀다가 두지 않는 경우에 이게 법률 규정이 저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견 감독인 부분에서 민법 939조를 그냥 준용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민법 939조는 후견인이 사임하는 경우에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독인 규정에 준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감독인이 사임하는 경우에 그 감독인은 사임 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 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민법에서 939조가 아니고 939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독위는 임의 기관이기 때문에 후견인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뒀다가 없애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수 사건인데요. 이 부수 사건이 지금 대부분은 954조에 따른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구인의 후견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압도적 다수는 후견인이 청구를 하거든요. 그 후견인은 그냥 이해관계인입니다.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봐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청구인에 명확하게 친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후견인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친족들이 법원에 후견인에게 어떤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 후견인이 어떤 행위를 하게 명령을 해달라라는 형태로 이 청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법원들이 만약에 친족들이 후견 청구를 이 954조에 따른 처분명령 청구를 하면은 그 보정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족들이 청구권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뭐 친족들이 청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정을 내리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954조에 후견인만 좀 추가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딱 맞춘 것 같은데 13번 그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짧게 정리를 해주신 우리 배 변호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자는 김성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시고 후견 재판 및 감독 실무를 계속 총괄하고 계시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율천 파트너 변호사이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공교수로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유명한 가사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 모든 변호사들에게 존경과 질투를 받고 계신 우리 변호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후견 감독하실 때도 그렇고 재판하실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잘하십니다. 특히 후견 보수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우 변호사님 정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좀 부적절한 표현들은 다 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말 이 가정법원이 고향과 같은 곳이었는데 요즘은 오면 법정도 들어가기 무섭고 여기는 더 떨립니다. 옛날에는 여기 푸근한 자리였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 후견 제도도 사실은 요즘 제가 아시다시피 돈에 팔려가서 이게 후견 제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독이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또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후견 감독관 담당관님들께서 쓰신 것들을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다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좀 잘못된 정보가 나가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후견 감독이 왜 필요한지 이걸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후견 감독이 왜 필요한지나 뭐 기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이 후견 감독의 목적 자체는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그리고 실무는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은 후견 감독 사건의 기본적인 이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견 감독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고 신상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있고 그리고 재산 침탈이나 횡령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다음에 후견인이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또
후견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감소해서 이용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뭐 시간이 많으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또 이 제야에 나가 보니까 이거를 너무 이 후견 감독을 제대로 안 만들면 큰일 난다고 그때 황혜순 조사관님 지금 그만두셨지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걸 엄청 빡빡하게 만들어놨어요. 꼼짝도 못하게 후견인들이. 그랬더니 사용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너무 후견인에게 이 감독을 빡빡하게 하니까 피후견을 잘 돌보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게 묶여 있으니까 그런 약간 부작용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견 감독을 무조건 이게 일률적으로 빡빡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서울가정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탄력성 있게 뭐 이렇게 보고서 받는 그 기간이나 내용도 이제 좀 나누어서 하는 그런 좋은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후견 제도가 정말로 피후견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감독 역시 그러한 목적 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사법연관에서 쭉 낸 건데 아무튼 감독 사건 이거 개시 사건 감독이 이제 신규 사건인 것 같고요. 제가 뭐 안에 이제 사실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오는 거는 자세한 그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 영감에는 이렇게밖에 나오질 않아서 정확하게 후기 사건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전체 후견 감독 사건은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성년 후견 감독 사건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후견 감독이 뭐 후견 감독인도 있지만 지금은 법원에 그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 후견 감독 기능을 외부에 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처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맡긴 적도 있었는데 뭐 여러 이제 각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다가 넘기는 기관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전문성이나 의욕을 가지고 이런 후견 감독을 할 수 있는 곳은 결국은 법원밖에 없고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 후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는 뭐 아니면 앞으로 계속 더든 아무튼 감독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곳은 법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법원의 후견 감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 후견 감독 실무 현황은 뭐 보시다시피 이게 처음에는 사실 뭐 저희들 후견과도 없었고 후견센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 뭐 매뉴얼도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은 웬만큼 다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게 아무래도 이 인력 구성이나 물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방과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신상 보호라든지 이렇게 좀 조기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이 인력을 늘릴 수도 없잖아요. 후견 감독인은 아시다시피 후견 감독인은 임의기관이고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또 이 후견 감독인들의 역량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매뉴얼도 없어서 후견 감독인에 대한 감독이 아주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또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후견 감독인을 다시 감독해야 되는 그 실효성 문제도 효율성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된 이제 이야기 문제점과 혹시 개선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아무래도 후견 감독 사건은 계속 이제 늘어나잖아요. 아직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누적돼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누적될 텐데 이제 인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법원 내부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작은 지방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상 보호나 이렇게 꼭 필요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후견 감독이나 개입에 있어서 좀 시기를 놓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후견센터 같은 것도 이제 계속 만들면 다 좋겠지만 뭐 그게 쉬울지, 처음에 여기 가정법원에서 만들 때도 진짜 대단히 어려웠었거든요. 센터가 뭐냐, 이런 걸 왜 만드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신상 감독 부분을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사실 이런 관리적 기능이나 사회복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디까지 담당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그 법원에게 주어진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복지적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해야 하지만, 뭐 인력 이제 이 지자체나 다른 이제 이 개체들만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언제나 문제지만 후견인이, 특히 친족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후견만 돼서 뭐 원래 목표했던 것들, 예컨대 뭐 부동산 하나 팔거나 뭐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고 나면 법원의 개입을 바라지도 않고 더 이상 피후견인을 잘 돌보려고 하는 그 동인도 떨어져서 감독에 불응하거나 나아가서 학대나 뭐 재산 횡령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있고요. 이거는 그 나중에 토론자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한번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견 감독인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것도 뭐 법원의 전체적인 인력 구성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실 처음에 후견센터를 만들었을 때 제일 난제가 이걸 이제 배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 담당관들께서 사건을 배당받지는 않잖아요. 우리 조사관님들이나 우리 이 일반직에 계신 분들이. 근데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을 책임져야 되는 사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느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 사건이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건에서 막 900건, 1000건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이제 제가 뭐 법원에 대해서 이제는 뭐 그렇게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이 좀 전문성이 있고, 그때 저희들이 막 꿈꾸는 게 후견과도 생겼으면 좋겠다, 뭐 후견 사법보좌관도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점점 돼가는 것 같아서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신상보호 후견 감독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건, 이건 법원 내에서 많이 고민하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효성 확보 문제인데요. 친족 후견인 교육이 정말 실질화되어 있어서 친족 후견인이 정말로 피후견인을 위한 적절한 후견 사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 혜택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선 후견인 제도가 사실 제가 있을 때 처음 이제 시범 실시가 됐는데 지금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대가 되면 국선 후견인 제도를 여러, 사실 뭐 우리 판사님들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필요한 데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국선 후견인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어디 써놓으신 게 있어서 그냥 뺏겼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후견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은 후견 감독제도 굉장히 거의 본인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과거에 한 3년 같이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플로어에서 딱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발제자님들이 이제 협조를 해줘서 한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하실 강상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회장, 그리고 정부 정신건강정책혁신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신 사회복지 및 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우리 강상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네. 보이는 거는 깨져 있는데 여기는 안 깨져 있네요. 다행입니다. 소개받은 강상경입니다. 시간상 앞에 분들께서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한국 후견제도 발전 방향성하고, 그다음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법제화의 방향성, 즉 법제화를 위해서 사전에 고민돼야 될 부분이 뭔가라는 어떤 주제를 던지는 정도로 제 발표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발전 방향하고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가 발표의 목적인데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나라 현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황과 해외 사례가 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복지 모델로서 후견제도다라고 이름은 붙이긴 했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후견제도의 대상은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도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대상자는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고 후견제도다라는 부분 또는 의사결정 지원이다라는 거가 UN 차원에서 화두로 떠오르게 된 거는 이때까지 거의 모든 UN 가입국에서 아주 원래 이제 복지국가에서 생각했던 거가 국민들은 일단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프면 치료해줘야 된다. 이거 공공 책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만 하면 끝나느냐? 치료받기 위한 질병으로 인해서 손상된 기능까지도 공공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이 재활이나 돌봄이나 회복 관련된 복지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 지원제도다라는 거의 어떤 배경은 아무리 좋은 서비스, 아무리 좋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무리 좋은 의료보장제도가 있어도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이 서비스를 받거나 이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하는 거를 생각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치매, 즉 중증도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 급속하게 늘어날 텐데 그때는 아무리 좋은 요양보험이 있으면 뭐하며 아무리 좋은 재가 서비스가 있으면 뭐하냐, 이걸 어떻게 신청하고 할 거냐. 그럼 실제 우리는 지금 주로 이때까지 논의는 이 법 안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복지 안에서 또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실제 이 이슈는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존속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전체적인 우리의 앞날의 삶의 이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후견제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이나 기능회복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후견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후견제도 자체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증진을 하는데 실제 도움이 될 거냐라는 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 부분,
법조인들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후견제도 현황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행 제도는 지금 이제 정신장애 조현병 같은 경우는 등록 장애인들이 한 10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추정 인구로는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됩니다. 자, 신경 발달 장애 지금 등록은 제 기억에 아마 1만 4천 명인가요? 등록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그 홍석철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러요러한 이 인지 장애가 있는 진단 유형들은 요러요러한 세 개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 현행 후견 제도의 작동 구조를 간략하게 이 표현을 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가정법원, 우리가 오늘 모여 있는 가정법원 중심으로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당사자나 또는 이제 청구권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때까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만큼을 끌고 오는 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하는 어떤 임의 후견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구조는 갖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이 구조 안에서 만약에 치매 인지 장애인이 어떠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어떠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어떠하게 나의 남아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내용에 지금 담겨질 수 있는 구도냐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 법원, 후견인, 당사자, 감독인 중심의 설명은 되어 있는데 복지체계하고 연관성이나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고민이 녹아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뭐 스코틀랜드의 근거법, 제가 찾아본 게 이게 가장 최근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나라는 아직 통합적인 근거법은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나라가 이제 가정법원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공공후견청이라고 따로 하나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후견에 대한 부분하고 지방당국하고 즉 법원하고의 연결과 행정체계하고의 연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는 거는 신탁에 대한 부분이랑 후견에 대한 부분, 재산관리와 신상관리에 대한 부분들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우는 주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캘리포니아주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 후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나 물질 사용 장애에 관련한 인지장애가 생겼을 때는 어떠하게 한다라는 법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기본적인 어떤 인지장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마 치매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현병이나 물질 사용 장애로 관련한 인지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이 전달 체계나 가버넌스가 다르게 움직이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치매 관리 관계되는 후견과 그다음에 이제 조현병이나 물질 사용 인지장애 관련된 서비스 스펙트럼이 포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법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법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김성우 변호사님이나 이광우 변호사님 같으신 분들이 2년이나 몇 년 계시다가 바뀌는 구조가 아니고요. 한 지역에 후견 담당한 특별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건강 전문가보다가도 훨씬 더 실제 이 치매 질환이나 아니면은 조현병이나 발달 장애 발달 스펙트럼 장애에 관련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서비스의 어떤 연계 구조나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이제 전문가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 판사로서, 변호사가 아니라 전문 판사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법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 법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커버를 하는 거는 후견 그 신상 관리와 재산 관련된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라는 거는 공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호주에서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뉴사우스웨일즈 중심으로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법률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이 법원이나 행정 체계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민사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후견 신탁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후견 신청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을 연동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구성 보면은 마찬가지로 재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신상 관리랑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후견 신탁이 한꺼번에 이제 그 동시에 이제 병행해서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후견 안에 이제 신탁 부분들이 재산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신탁 후견 관련된 기관도 있고 신탁 관련된 기관도 따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그 기초 쌓는 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기는 지금의 우리 상황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떤 법원 중심으로 한 가버넌스 자체를 만들었다라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고령자가 급증하니까, 즉 일본도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고령자가 급증하니까 이 급증하는 치매 노인들의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이제 1기까지는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2기에는 접근의 방향성을 튼 거가 법원 중심으로 가되 법원의 시스템, 후견이나 신탁 시스템 자체가 실제 행정,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하고 연계 구조를 만들어가는 상황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위의 부분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아까 보여드린 부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 2기 들어가면서 지자체의 지원 체계와 지역 연계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력 확보하고 양성, 홍보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 중심으로 가고 있고 시스템 자체나 환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라는 맥락은 굉장히 동일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난 2기에 대한 대응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거는 후견 제도는 삶에 대한 얘기지 사법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정신건강 전공인데 정신건강 서비스 자체가 정말로 그냥 병원 중심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병원 중심이 아니라 정신건강 복지 전달 체계로 정신건강 복지센터라는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 체계가 그냥 뭐 다 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병원이랑 입원병원이랑 외래병원이랑 재활시설이랑 연계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후견 제도도 법원 중심으로 형성된 후견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행정복지세계나 아니면 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랑 제대로 연결망을 갖느냐라는 거가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초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제화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추계는 아까 홍 교수님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후견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신탁 부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후견이 역할이 뭐냐, 국민의 삶에 대한 것이고, 이 삶에 대한 거는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 즉 아무리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도 그런 욕구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욕구들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고민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이 상황에서 사법적인 어떤 논쟁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나라 후견제도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부족한 게 있는데 법제화의 핵심 내용은 전체적인 삶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체계로 법 개정 방향을 또는 법 제정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도 이제 서울대학에서 사회복지 법제를 한 20여 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본 우리 강상규 교수님은 너무너무 후배지만 존경스럽습니다. 공부를 연구를 엄청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야, 후배를 존경하는 거는 뭐 다반사지만 특별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 후견 제도를 단순한 법률 대리가 아닌 복지 모델로 이해한다는 후견 제도의 발전적 미래성을 전망해 주신 강상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의 발제를 다 듣고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이제 자리를 정리해 주시죠. 지금 모든 분들 발제자님, 그 다음에 토론자님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렇게 착한 발제자님 처음 봤습니다. 세 분이 다 똑같고요. 지금부터 토론자들이 발표를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강연섭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시고 법전 나오시고 지금 전문가 후견인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앉아주셔서 피곤하실 텐데 최대한 빨리 토론문을 말씀드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백악률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미 성년 후견 개시 사건이 올 정도면은 명백하게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존중하자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주장이십니다만은 실제에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경험이 많으시니까 발제자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 후견인 관련해서 후견 감독을 어디서 하는지 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사적 규칙에 가정법원이 감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이거 후견 개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별도의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후견센터 같은 데서 해야 하는지 그런 점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가사적 규칙을 개정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후견센터에서 맞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아마 발제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재판부가 맞는 것과 비교하여 장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시간이 되시면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법원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 심리재판부보다는 후견센터에서 후견 감독을 맡으면은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 후견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곳이 심리재판부인지 심리재판부로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가사적 규칙이나 아니면 법원 내부 사무 분장을 담는 그런 그 규정에서 이것도 후견센터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혹시 이제 보고서를 제출받는 심리재판부하고 후견센터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후견인 감독에 관한 관할 명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현재 후견 감독은 뭐 규칙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지 가정법원 내부 사무 분담이 적정하게 분배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니까 이것도 역시 내부적으로 그 규정을 손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수요 심판의 집행력이 없어서 곤란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력을 부여한다면은 이게 이제 피후견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또 피후견인 측을 무한정 이렇게 참여시키면은 이게 사실 소송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후견인 측하고 후견인 측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모양이.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는 절충적인 건데요. 보수 수요 심판에 피후견인 측을 참여시키되 신문기일은 이해로 하고 그 다음에 불복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격리행위 사후 허가 규정이 필요한데 정신건강보호복지법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서 뭐 시급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정신보건법의 취지하고 민법의 취지는 완전 다르고 민법상 격리행위 허가는 법원이 하기 때문에 정신보건건강복지법이 우려하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민법상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거기에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견 감독인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임한 경우에 임시 후견 감독인이 두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법 933조를 준용하는 그 각 규정들에 보면은 후견 감독원 선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로 선임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후견 감독인이 선임하였지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의무적인 선임보다는 사임한 이유와 동기라든지 뭐 후임자 선임의 필요성과 그 정도, 선임의 절박성, 그다음에 후견인 및 피후견인 측의 의사, 그다음에 새로운 후견 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소요되는 그 보수 금액의 정도 이런 모든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현행 규정의 취지로 해석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의 후견 실무를 바탕으로 하는 날카롭고 발전적인 비판이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두 개만 하시고 우리 3자로 우리 이거 끝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서 존경하는 권양희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가사 전문 법관으로 선정된 이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님 그리고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역임하신 후견재판 실무의 권위자이시고 현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발제자께서는 법원의 이제 후견 감독 실무 현황과 관련해서 대규모 가정법원과 소규모 법원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서울가정법원과 이제 안양지원에서 같은 업무 경험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냥 서울가정법원만 해도 이미 이제 후견과가 있고요.
안양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겸하는 계장님 한 분이 모든 후견 감독 사건을 하시는데 후견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 한 통 딱 돌리고 나면 바로 이제 사무 분담이 변경되는 그 정도 시간이 됩니다. 뭐 출장을 가서 피후견인이 잘 있는지 출장 조사하는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전화해서 보고서 내세요. 뭐 그걸로 거의 끝나는 것 같고 제출하지 않는 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몇 번 더 전화하는 거 이상의 그런 대처를 하고 있지는 못하십니다. 그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결국은 근데 친족 후견인이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친족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재산 목록 제출하고 이제 부수 사건 청구해서 소송행위 허가받거나 현금 카드 발급받거나 이제 부동산 매각하거나 등등 이제 목적을 달성한 이후부터 이분들이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변경하려고 하더라도 굳이 후견인을 변경하는 것까지는 좀 너무하다 싶은 경우, 오히려 피후견인은 그냥 돌보고 계신 경우, 그 다음에 후견인을 변경하게 돼서 제3자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이 이제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또 부동산을 매각해서 은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친족상도례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럼 불성실한 친족 후견인 제재 수단으로서 살펴보면 현행법은 결국 등기 혜택 정도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요. 후견인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굳이 이제 변경을 했을 경우에 다른 이제 후견인 결격 사유가 된다 이 정도의 어떤 제재 수단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는 그런 개선 방향으로 이제 친족 후견인에 대한 교육 강화와 그다음에 뭐 의무 혜택에 대한 다른 제재 강화를 제안하셨는데 어떤 제재 방법이 좀 유효할지 현행법상 뭐 가능한 제재 수단이 좀 부족하다면 개선 입법은 어떤 게 있으면 좋으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이었고 나중에 김성우 발제자님께서 한두 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인데 우리 최우리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리 변호사님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전공하시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전문가 후견인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토론을 맡게 된 최우리 변호사입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훌륭한 발표와 좋은 내용의 토론들을 이미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 시간은 토론문을 간략하게 제가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후견제도 발전 방향과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자의 발표는 한국 후견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법제화의 필요성을 의사결정 지원의 관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서 의사결정 지원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중심으로 한 후견제도의 재정립은 필수 과제입니다. 발제자는 기존의 치료 중심의 의료 모델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복지 모델로서 후견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기본 정신과도 일치하는데요. 장애인 권리 협약은 후견 제도가 전통적인 대리 결정의 방식에서 의사 지원 결정의 방식으로 의사 결정 지원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즉 후견 제도가 단순히 대리나 관리의 개념을 넘어서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후견 제도가 권익 옹호 제도, 복지 서비스, 의료 보장 시스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현행 후견 제도는 여전히 법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복지, 보건,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는 연결이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발제자가 제시한 해외 사례는 스코틀랜드,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우리 후견 제도가 앞으로 참고해야 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사례 공통점은 후견 제도를 단순한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지 행정의 한 축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후견제도 역시 향후에는 지역사회와 복지행정을 아우르는 복합적 권익 옹호 체계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화의 필요성 및 과제 관련해서 발제자는 현재 한국의 후견제도에서 통합적인 법 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 후견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행정 내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은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확충과 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실무에서 후견 개시가 필요한 피후견인의 경우 과연 보호적 관점에서의 법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침해 노인을 상정해 보면 초기에는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통해 충분히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객관적으로 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객관적 후견 개시의 필요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일정 수준의 법적 판단과 권리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특히 실무를 하면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의사가 이미 주변인 혹은 가족들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꽤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후견제도가 복지행정의 체계로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원과 법률가들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피후견인을 마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해서 후견인들이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론이 널리 연구되고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후견 감독 또한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치는 말을 하겠는데요. 우리 후견제도는 노령,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 다양한 당사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교수님의 이런 연구와 공유가 향후 우리의 후견제도와 권리보호에서 우리 후견제도가 권리보호에서 권익옹호제도로 나아가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후견제도의 인권적, 복지적 전환을 위한 귀한 토론을 해주신 최우리 변호사님께 정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세 분의 발제자님들께서 발제한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플로어에서 한두 명의 질문과 또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하시지요. 네, 배강렬 변호사입니다. 강영석 변호사님의 귀한 토론 감사합니다. 먼저 그 독일 민법에서 그 피후견인의 자유사에 반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새로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실무적보다도 좀 철학적인 아니면 이념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독일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독일 내부에서는 이 규정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년의견 제도는 이제 UN CRPD 12조를 준수한다 라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결정권 존중 그리고 본인 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성년의견 제도가 위배된다라고 비판받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게 이 법정후견 제도에서 후견 개시라든가 후견인 선임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의사결정 대행 제도로서의 가장 비판받는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우리가 이 법정 능력을 제한하는 취소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표지라고도 이해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거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년의견 제도도 그걸 비판해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독일은 그렇게 해서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국제 학회에 가보면은 다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냉소를 합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막 비웃고 그러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역시 성년의견 심판해 보면
물론 이제 치매에 있는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독립적인 제3자 선임하는 실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 양육자가 후견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정신질환자나 발달장애인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파탄에 이른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아니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분을 좀 통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후견 청구를 하고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가족인 후견인이 해임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사임해서 뭐 전문가나 제3자로 변경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겪다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본인 의사가 정확히 좀 반영이 되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우 변호사님이나 답변이나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그 후견 감독에 대한 풍성한 경험과 깊은 통찰을 보여주신 권양희 변호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이 친족 후견인의 감독상 문제점을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고 의무나 이런 감독 불응이나 회피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횡령이나 학대와 같은 그런 범죄 행위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고 의무를 하지 않고 뭐 연락도 안 되고 회피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금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견인을 바꾸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 같은 데서도 그런 것에 대한 뾰족한 입법, 개선 입법이라는 것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가정법원에서 뭐 보고서를 안 내면 과태료를 매기게 한다거나 뭐 이런 입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이제 재판부, 감독재판부에서의 의지와 그리고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 후견감독 불능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바로 직권으로 후견감독 지위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했을 때도 그렇고 일단 자꾸 불러야만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러도 오지 않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뭐 출장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무집행 정지와 뭐 임시후견인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들에게 제대로 이제 얼르고 또 달래고 또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선 뭐 이제 재산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국선 후견인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학대나 횡령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런 판례의 추세나 입법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입법 방향이 처벌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상윤 교수님 답변이나 보충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강 변호사님의 코멘트도 같이 이제 보면서 아마 이 말씀은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점에 대한 얘기, 즉 우리가 후견을 왜 하느냐라는 데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의료보험제도 만들 때도 사실은 이거 우리가 왜 하지? 다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그 사회보장의 수준이나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앞으로 미래 사회는 후견제도, 즉 탄탄하게 짜여진 후견제도가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복지제도 형성해 오던 것처럼
후견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미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마지막 단추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후견제도 시스템 가버넌스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제가 오늘 해외 사례 여러 개를 보여드렸지만 나라마다 다릅니다. 즉 이거는 이제 어디가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가는 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그 후견 시스템, 우리나라 후견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일본 거랑 많이 닮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일본이 최근까지는 그냥 이제 사법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구조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일본은 이제 드디어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국민들의 삶하고 직접 연계를 시켜갈 건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기 법 개정 죄송합니다. 법 개정 나오면서부터는 실제 이제 일본은 본격적으로 국민 삶하고 연계가 되는 어떤 그 지역사회 기반을 둔 삶의 질에 관계되는 서비스를 그 사이에서 후견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가 아마 저의 핵심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법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는 거는 사회복지학자인 제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고, 법조인들께서 많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법 제정 또는 개정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발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플로어에서 뭔가 저기 의견이나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기 먼저 손 들었으니까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제 좋은 발제와 토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 건의를 하나 좀 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현행 제도가 치매, 자폐, 조현병 만약 이게 주로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특수학교 안 가고 보통 학교에 가지만 발달 장애인들이 꽤 있거든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니까 이 발달 장애들이 많이 늦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나온 데 보면은 그 발달 장애인이 거의 20% 수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통계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들이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저출산에서 한 자녀만 낳아요. 한 자녀만 낳았는데 얘가 발달 장애가 돼버리면 영원히 무연고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부모는 엄청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매, 자폐, 조현병 여기에 우리 보통 발달 장애인하고 그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오늘은 일반반으로 갔다가 내일은 특별반으로 갔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와서 데려가고 그러거든요. 이 애들이 성년이 됐을 때는 앞으로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좀 발제에 넣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 네. 예, 저는 그 율촌에서 온 박혜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발표자 또 토론자들의 진지한 발표와 토론 상당히 후견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강상경 교수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 교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취지는 결국 후견 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결국 삶의 마지막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인사이트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문제는 그 건재는 결국 예산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일 큰데, 사실 지금도 공공후견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잖아요. 일부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이런 건데, 아까 언뜻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초생활 대상자든가 이런 것은 아직 뭐 후견까지 가기 이전에 벌써 또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있고 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의료 시스템 이런 거하고 약간 구분되는 또 다른 또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꼭 치매가 됐을 때 그때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든지 지속적으로, 특히 아까 우리 박정기 부장님 발표할 때 보니까 2060년대 되면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이 거의 2천만 명에 가깝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도 뭐 수백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 가서 야, 제도를 마련하자, 이건 좀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 교수님이 어떤 생각하시는 어떤 그 후견, 특히 이제 뭐 치매라든가 자폐증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그 사람에 대한 후견을 위해서 예산 확보 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아마 오전에 그 홍석철 교수님 발표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후견 대회에서 아마 신탁까지 같이 논의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으로 기억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상관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남아있는 돈을 나중에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할 거는 신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후견의 맥락에서 논의해야 되는 하나의 그 사안이다라는 것까지 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인구 구조 변화하고 앞으로의 그 국민들의 핵심적인 욕구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그 오셨던 이제 홍석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아마 그 부위원장을 했던 거로 기억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거를 인구 변화에 대비한 국민의 메이저 욕구가 뭐로 바뀔 거냐, 이거에 대한 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벌써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그 혹시 미래전략원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생긴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전략원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클러스터라는 데서 홍석철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 그 미래사회 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사회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인지 장애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텐데, 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되느냐. 사실은 그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후견 신탁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마련한다라는 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데 대한 인지, 그 민감도가 생겼다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후견제도 자체를 법원에서 만들고, 법원에서 만든 후견 서비스를 실제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나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했을 때 비용 편익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거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돈이 이만큼인데 미래 사회의 전체적인 비용 효과성을 봤을 때 분명한 거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비용 편익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예산을 내놓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한 연구팀들을 벌써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박정기 부장님. 예, 그 임시후견 감독 결재 공백 관련해 가지고 그 백원일 변호사님이랑 강현수 변호사님 그 발표 토론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임시후견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감독 결재 공백을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 그 다른 후견 박관 두 분이랑 아직 뭐 의견을 지금 못 봤는데 제 개인적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후견 사건은 사건 번호가 다 다른 건 알고 계시죠? 맨 처음 후견 개시할 때는 후개 사건 번호고 확정이 되면 후감, 후감 관련 부수 사건 할 때는 후기 사건이 부여되거든요. 근데 지금 임시 후견 사건은 이제 별도로 즉위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하고 즉위 사건 이제 임시 후견 선임하게 되면은 그 임시 후견 권한을 별지로 했는데 별지로 그 기재를 하는데 그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구하는 그 권한을 있으니까 그 권한에 한해서 부여하고 이걸 초과하는 업무 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부수 사건이 가끔 이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건 번호를 후기 사건 번호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즉위 사건 번호를 또 즉위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임시후견 선임한 그 즉위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즉위 사건 번호 거기에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1심에서 지금 임시후견 선임했으면 1심 재판부에 항고심에서 했으면 항고재판부 별도 사건 번호 즉위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사건 번호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그 즉위 사건이 저희가 임시후견 선임되면 확정이 돼 버려 가지고 거기에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이면 후계 사건 그리고 2심에서는 이제 항고심에서는 그 이제 부 사건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한 분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토론자들이나 발제자분들 중에서도 이것만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강 변호사님. 네, 질문이 많았는데. 질문이 아니고요. 네. 뭐 법원에서도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이 감독하는 매뉴얼을 그냥 입력만 하면은 이게 탁탁탁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해피하게도 7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행을 잘못한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부적절한 언사로 썰렁하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냥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근로기준법 위반하지 마시라고 빨리 시간 내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4회 한국후견대회 대한변협 특별 세션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님 그리고 토론자님 그리고 여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특별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폐회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이번 대회 발표와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논의로 후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제4회 한국후견대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